조심하셔야 될 것들은 항상 가격이죠. 아주 고속으로 달릴 때는 추정치 하나의 변수 차이에 따라서 상당한 위험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자, 지난 3월에 발표된 IRA 세부 법안에 따르면 2차 전지에 호재가 되는 건 뭐고 혹시나 또 악재가 되는 부분은 뭐가 있는지 좀 혹시나 한번 얘기해 주신다면. IRA 네. 입법이 됐을 때 네. 그 8월 말이었죠. 그때 당시에 전기차 구매보조금으로 대당 $7,500 지급을 언급을 했었고요. 네. 이거를 받으려면 배터리 컴포넌츠는 북미에서 생산 조립해서 조달해야 되고 네. 크리티컬 미네랄은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로부터 조달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전기차 팔고자 하는 기업들은 이제 그 조건을 이제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북미에 생산 공장 설립을 할 수 있거나 혹은 FTA 체결국에서 그걸 설립할 수 있거나 하는 기업들 위주로 올랐죠. 그게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고요. 이번 시행령 발표에서 더 좋아진 건 당연히 이제 미국에다 투자를 하게 되면은 조금 투자 부담이 커질 수가 있는데 이 핵심 소재군인 양극재가 정확히는 이제 양극 활물질이 크리티컬 미네랄로 분류가 되면서 미국에 투자를 안 해도 되는 소재군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FTA 체결국에서 조달을 해도 되는 소재군으로 바뀌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양극재 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미국 투자 시에 단위당 투자 금액이 3배 증가하는 과정에서 ROIC 하락 부담이 있었었는데 이게 최근에 다시 높아지면서 더 좋아졌죠. 그래서 양극재 기업들 다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투자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요. 그리고 양극 활물질에 들어가는 메탈들을 한국을 포함한 FTA 체결국에서 부가가치 50% 이상 창출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좋죠. 왜냐면 예를 들어서 포스코 홀딩스 같은 기업은 그 본인들이 아르헨티나의 리튬 용어를 갖고 있는데 아르헨티나는 미국과 FTA 체결이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채굴 가공 단계에서 다 FTA 체결국에서만 해야 된다 이렇게 해버리면 아르헨티나 리튬 용어의 가치가 줄어들 수가 있는데 그렇죠. 예를 들어서 포스코 같은 경우는 아르헨티나에서 리튬 추출을 해와서 한국에서 부가가치 창출을 50% 이상 하게 되면 모든 기준을 다 충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외에서 좀 채굴을 하거나 가공을 하더라도 한국에서 부가가치 창출을 50% 이상 할 수 있게 되면은 좋은데 그럼 이제 한국에 그런 관련된 투자도 늘어날 거고요. 그리고 한국의 주소지를 갖고 있는 메탈 가공 기업들 다 좋죠. 그래서 메탈 키워드를 아까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CRMA나 미국의 IRA 구도하에서 특히나 이번 말씀 주신 대로 IRA 시행령 구도하에서 굉장히 수혜가 클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이죠. 그럼 배터리 시장에서 미국 시장은 지금 얼마나 중요하고 그럼 과연 K 배터리는 어느 정도 차지 가능한 건가요? 미국은 지금 글로벌 자동차 3대 시장 중에 두 번째로 큰 시장이죠. 첫 번째는 당연히 중국이 2,500만 대 네. 정도고 미국이 한 1,700만 대, 유럽이 한 1,600에서 1,700 정도 됩니다. 네. 유럽이랑 미국이 비슷한데 미국이 특히나 중요한 이유는 일단 대당 탑재 용량이 유럽보다 훨씬 커요. 유럽은 전체 자동차에서 80%가 패신저카입니다. 일반 승용차고요. 뭐 중형 트럭이나 SUV는 20% 정도예요. 네네네. 그래서 대당 탑재 용량이 유럽 같은 경우는 여전히 한 50kWh가 조금 안 됩니다. 네. 반면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70%가 이 SUV, 중형 트럭, 대형 트럭이고요. 일반 승용차 비중 20에서 30% 정도밖에 안 돼요. 차들 엄청 크잖아요. 그렇죠. 훨씬 크죠. 그 말은 훨씬 더 많은 용량을 필요로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미 대당 탑재 용량이 70kWh입니다. 중장기적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러면 단순히 전기차 판매량이 똑같다라고 가정을 해도 대당 탑재 용량이 다른 지역 대비 최소 30% 이상 높기 때문에 배터리 섹터 입장에서 훨씬 더 중요하죠. 근데 미국은 전기차 침투율이 아직 8%밖에 안 돼요. 유럽이 지금 20%가 넘고요. 네. 그러니까 작년 연간 전기차 판매량을 보게 되면은 유럽과 미국이 3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전체 자동차 시장은 미국이 더 커요. 그리고 배터리 소유량은 향후에 유럽보다 훨씬 더 클 겁니다. 네. 근데 전기차 판매량은 유럽 대비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런 와중에 IRA를 보면은 유럽보다 훨씬 더 노골적으로 중국을 배제하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있거든요. 그럼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에 지금 집중을 할 수밖에 없죠. 굉장히 미국이 중요하죠. 지금은. 네. 그러면 만약에 그 차지하면 어느 정도 점유율까지 차지할 수 있는 거고? 전 듣기로 누군가는 한국 배터리가 뭐 80%까지 차지할 수도 있다. 지금 예상되는 네. 맞아요. 2025년에서 2030년 정도에 예상되는 전기차 배터리 네. 수요에서 한국 기업들이 지금 증설하고 있는 규모랑 그걸 이제 비교를 해보면 대략 70% 정도는 진짜요? 한국 기업들이 가져가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게 또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IRA라는 게 네. 바뀌면서 미국이 한국이 반도체처럼 계속 독점하게 내버려 두겠냐. 네. 이게 결국 바뀌게 되면 네네. 결국 2차 전지 이런 것들은 경제가 나중에 위협이 될 수 있다. 네네. 타당한 의견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적어도 주가 측면에서 중요한 3년에서 5년을 본다라고 했을 때는 그게 현실화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지금 경쟁 플레이어가 없어요. 그 일본 파나소닉 정도 제외하고는 북미에서 지금 한국 업체들과 경쟁할 수 있는 플레이어가 없거든요. 근데 이게 말 그대로 화석연료 시대에서 이제 탄소 중립 경제로 넘어가는 대전환기고 테슬라든 혹은 지금 유럽의
신생 배터리 업체들이던 네. 그리고 배터리를 조금씩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기타 자동차 업체들이던 이거 지금 5년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이게 지금 100년 경제 구조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정말 먼 미래를 보고 이제 투자를 시작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경쟁이 없을 것이냐 그렇게 볼 수는 없고요. 다만 지금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하는 거잖아요. 3년에서 5년 정도까지는 그래도 부담 없이 당겨도 된다라고 보는데 그 정도까지 봤을 때는 지금 신규 경쟁자 진입을 보고 리스크를 고려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기업들은 그래서 5년까지 당겼을 때도 업사이드가 없으니까 그 이후까지 봤을 때는 경쟁자라든지 혹은 정책 변화에 대한 리스크도 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좀 가격을 고려하자라는 것이고요. 그럼 중국산 배터리는 앞으로 미국에서 다 배제되는 건가요? 지금 엔티티 리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려 왜곡 집단 리스트인데요. 이거를 지금 카드를 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명확하게 이번 시행령에서 중국 거 쓰면 안 된다 이렇게 나온 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다만 입법안이 발표됐을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 본인들이 규정하는 요 엔티티 리스트, 제재 집단 리스트, 정확히는 우려 왜곡 집단 리스트입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기업으로부터 뭐 메탈이든 배터리 이 컴포넌트든 조달을 했을 때는 뭐 그게 FTA 체결국에서 왔던 뭐 북미에서 생산 조립을 했던 간에 보조금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엔티티 리스트에 어떤 기업들이 과거에 들어갔냐면 전쟁 터지고 나서 러시아 기업들이라든지 화웨이 사태 터졌을 때 중국 기업들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미국이 이렇게 말해서 좀 불편해하는 국가의 기업들이 들어갔었다란 말이죠. 그리고 이 IRA 법안은 명확하게 지금 배터리 공급망에서 중국의 패권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무턱대고 전기차 시장 키워놨다가는 나중에 자연스럽게 본인들의 목줄을 중국한테 넘기는 꼴이 되기 때문에 빠르게 탈중국을 하겠다라는 게 이번 배터리 관련된 조항들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엔티티 리스트의 향후에 예를 들어서 지금 2027년이면 사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뭐 중국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도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이제 미국이 카드를 쥐고 있는 거죠. 여기에 그 기업들을 넣는 순간 어느 조건을 맞췄던 간에 중국 기업들로부터 받는 그 OEM들은 바로 이제 가격 경쟁력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니까 대당 거의 1,0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자동차 회사들 배터리 내재화 선고에서 K 배터리가 또 힘들어질 가능성 이런 것도 걱정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년에서 한 2030년까지 봤을 때 OEM들이 배터리를 내재화해서 국내 셀메이커들과 경쟁을 한다. 이거는 과도한 리스크를 고려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의 머릿속에 배터리 셀의 영역에서 셀메이커들과 경쟁한다라는 것이 있다라기보다는 지금 전기차 산업은 과거 기계식 자동차 구조에서 전자식 전기차로, 그러니까 전자식 장비로 바뀌는 것이죠. 컴퓨터원 휠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OEM들, 자동차 업체들의 머릿속에는 비즈니스 모델이 완전히 바뀌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폭스바겐은 지난번 2021년 3월에 파워데이 할 때 자동차를 움직이는 파워뱅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ESS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유틸리티 산업으로의 진출도 본인들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고요. 테슬라는 이미 전기차 충전 사업에 들어왔죠.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구동 모델을 본인들의 차지 모델로 그러니까 이제 구동 모델로 지금 가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다른 판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서 제조의 영역에서 배터리 셀과 경쟁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3년에서 5년 내에 있을 거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기차 제조 원가에서 최소 25%가 배터리 셀인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한 관리를 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이게 100% 내재화를 하고자 하는 OEM들은 없을 거다라고 보는데요. 일부 어느 정도는 이 본인들의 생산 캐파를 가지고 가고자 하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미 조인트 벤처로 OEM들이 지금 배터리 셀 공장을 어느 정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본인들의 역량을 분명히 키워나갈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보통 밸류에이션을 하는 기준 시점이 2020년대 후반이나 2030년까지 봤을 때는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항상 그런 리스크를 고려하면서 밸류에이션을 해야 된다는 거죠. 먼 미래에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3에서 5년 사이에 그걸 고려하기에는 너무나도 그렇죠. 그리고 아까 뭐 리스크를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야 된다고 했지만 적어도 2030년 정도의 지점까지 OEM들이 우리나라 셀메이커들과 박터지게 경쟁을 한다. 이런 리스크까지 고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럼 CATL 같은 중국 배터리 업체는 한국 배터리 업체의 위협은 어떤가요? 위협이죠. 이게 싸면 제일 좋습니다. 이게 이제 OEM들이 어떻게든 지금 CATL 데리고 들려고 하는 것도 포드가 그렇게 지금 미국이 중국이랑 하지 말라고 하는데 어떻게든 우회로 해가지고 CATL이 우리나라 땅에 투자하는 건 아니다. 다만 기술만 우리한테 넘겨주고 우리가 특허 사용료만 조금 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공화당 대선주자 1위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결국은 돈 주는 거다 하면서 이거 반대 입법해서 바로 발의하고 하는 거를 보면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우리도 하겠다라고 하는 거 보면 그들은 어떻게든 싼 배터리 원해요. 그리고 인산철 배터리, 그러니까 CATL이 하는 건 LFP 배터리죠. 그러니까 인산철 배터리의 강점은 아까 뭐 니켈, 리튬 뭐 이런 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중요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희소하고 그리고
매장지가 편중되어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정제련 공장이 중국에 다 집중이 되어 있다는 게 니켈, 코발트, 리튬 이런 그 소재군들의 문제점인데, 그리고 삼원계 배터리 시장이 갖고 있는 향후에 이제 해결해야 될 부분인데, 인산철은 말 그대로 철을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철은 매장량이 니켈 대비 글로벌 매장량이 150배예요. 그러니까 매장량의 단위가 아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글로벌 매장량이 몇 퍼센트만 이렇게 있어도 사실 매장량의 단위가 글로벌 니켈 매장량보다 많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미국에도 많이 있고 유럽에도 많이 있고 본인들의 우방국들에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인산철 배터리를 썼을 때 중국에 대한 리스크를 덜 고려해도 되겠죠. 그리고 배터리는 기본적으로 더 싼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 이것도 뭐 인산철 배터리가 안 싸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저는 한국 배터리 섹터 너무 좋아하고 분명히 사야 된다고 보지만 인산철 배터리가 더 싼 건 맞아요. 그거는 맞고요. 당장 철 가격을 바로 보시면은 이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싸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싼 건 맞는데 이걸 이제 중국한테 맡기고 싶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한국 업체들에게 재작년부터 해서 LFP 해라 라고 요청이 강하게 있었고, 지난 1년간 일어났던 변화 중에 가장 의미 있었던 변화 중에 하나가 한국 3사들이 다 LFP를 얘기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중국 기업들은 일단 지금 당장 LFP를 싸게 만들 수 있고, 만약에 향후에 미중 분쟁 구도가 조금 완화 구도로 간다라든지, 혹은 중국이 모르죠. 정말 시진핑이 생각을 바꿔서 대만 침공 안 하겠다라고 한다라든지 뭐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화해 모드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이 저가 LFP 배터리의 경쟁력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를 아예 배제하고 밸류에이션을 할 수는 없고요. 어느 정도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지금 그럼 배터리 하면 결국에는 한국, 미국, 중국 이 세 개 나라가 굉장히 좀 뭔가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중국과 한국의 2차 배터리는 지금 세계 점유율은 어디가 높고 기술이랑 이런 것들은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가 더 잘하고 있고 누가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건가요? 저 3원계 배터리는 한국이 훨씬 잘하죠. 중국 배터리 업체들이 지금 그 3원계 시장에서 뭐 출하하는 양과 한국 기업들은 아직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보면 뭐 인산철 3원계 합쳐서요. CATL이 35% 점유율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CATL이 앞서 있다고 볼 수가 있지만 항상 이 부분은 왜곡이 있다고 보셔야 되는 게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의 52%가 중국이거든요. 근데 중국 내에서 CATL의 점유율이 60%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글로벌 시장에서 절반인 전기차 시장에서 절반 이상을 CATL이 가져가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의 점유율이 높게 나오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중요한 유럽이나 미국에서 보면은 한국 3사의 합산 시장 점유율이 CATL의 배가 넘어요. 지금 우리 이 배터리 섹터 실적 팩터에서는 어차피 향후에 추정할 때 우리가 중국에서 경쟁한다라고 가정이 되어 있지 않아요. 유럽이나 미국에서 경쟁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시장에서는 한국 업체들의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높거든요. 그리고 이 시장은 3원계 위주의 시장입니다. 다만 향후에 이제 LFP가 들어올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밸류에이션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뿐이지, 지금 중국을 제외한 시장에서 한국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높죠. 그건 분명합니다. 그러면 중국을 다 포함시키면 중국이 더 높은 건 사실인 그렇죠. 거고. 근데 그거는 중국의 전기차 판매량이 글로벌 판매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애초에 글로벌 자동차 판매량 9천만 대 중에 2,500만 대가 중국인데 그 말은 대략 뭐 한 27% 정도가 중국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전기차 시장에서는 절반이 중국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 자동차가 점진적으로 다 전동화가 되어 갈 텐데,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중국의 점유율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글로벌 시장 내에서 CATL 점유율은 당연히 떨어지는 수준으로 갈 거고요. 다만 이들이 미국이나 유럽으로 빠르게 진입할 수 있으면 그 속도가 뭐 다르게 갈 수가 있는데, 지금 구도에서는 그렇게 보기가 어렵죠. 그럼 그걸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중국이 어쨌든 잘하고 있지만 이미 점유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성장성이 거기는 좀 낮을 수밖에 없는데, 더 중요한 유럽과 미국 시장에서는 중국이 들어가기 굉장히 힘든데 성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한국 배터리가 앞으로 더 잘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CATL, BYD 같은 중국 기업들의 밸류에이션 테이블을 보시면 한국 기업들 대비 절반 값이에요.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한국 배터리 섹터가 굉장히 강해 갈 때 중국 배터리 업체들은 빠졌죠. 그러니까 그게 방금 말씀하신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전기차 시장만 바라보고 있는 기업들이었거든요. 근데 중국 전기차 시장은 성장률이 조금씩 둔화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전기차 침투율이 30%를 찍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성장률, 그러니까 델타 값은 조금씩 완화됩니다. 그래도 제일 큰 시장일 거예요. 좋은 시장인데, 근데 이제 문제는 주식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그리고 멀티플에 영향을 주는 건 성장률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장률 측면에서는 중국이 아닌 시장이 더 높죠. 그러니까 그쪽에 중국이 지금 들어올 수가 없는 구도, 혹은 들어오더라도 적게밖에 못 들어올 수 있는 구도, 요게 지금 한국 배터리 멀티플과 중국 배터리 멀티플의 격차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고, 이게 단기간에 바뀌기는 어렵죠. 그래서 충분히 프리미엄 줄 수 있는 섹터가 한국 섹터입니다.
그 중국을 제외하더라도 어쨌든 미국과 유럽에서 우리가 굉장히 지금 현재 잘하고 있다는 건데 제가 찾아보니까 일본의 배터리 기업 파나소닉이 1위를 한 적도 있었다고. 그렇죠. 근데 지금은 1위가 아니잖아요. 네네. 그럼 한국도 경쟁력을 언젠가는 혹시라도 잃을 수 있는 위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심지어 북미에서는 여전히 파나소닉이 1위예요. 그래서 위협이죠. 그래서 최근에, 아주 최근에, 이게 이제 저희가 촬영하는 날 기준으로 거의 지난주, 아주 최근에 이제 파나소닉이 북미에다가 추가 증설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사실 배터리 섹터 입장에서는 좀 부담입니다. 왜냐면 뭐 미국이랑 일본이 친한 건 뭐 다들 아실 거고요. 일본은 뭐 미국이 제재할 리는 없죠. 근데 이제 파나소닉이 테슬라 배터리에 대해서는 최대 벤더고 배터리에 대한 기술력이 뭐 이미 앞서 있는 기업이고요. 이미 있는 기업이죠. 뭐 지금은 3원 개 배터리에서 우리나라보다 앞서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충분히 생산성을 보여준 배터리를 만들고 있죠. 네. 근데 이제 파나소닉의 전략은 뭐였냐면 애초에 테슬라 위주로 그동안 대응을 해왔었고 그 외의 벤더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도요타에게만 집중을 해왔었습니다. 도요타와 이미 배터리 그러니까 조인트 벤처까지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본인들의 성장 전략은 이제 도요타에 집중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근데 도요타가 불과 2020년까지만 하더라도 나와서 얘기를 했던 게 독일 자동차 기업들의 전기차 몰빵 전략은 미친 짓이다라고 했던 기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도요타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배터리 JV 파트너인 파나소닉의 증설도 당연히 보수적일 수밖에 없었을 거고요. 근데 도요타가 CEO 바뀌었죠? 그러면서 최근에 전동화 전략이 연쇄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파나소닉의 증설 전략도 바뀌고 있고요. 그 와중에 북미 쪽에서의 추가 증설 얘기가 최근에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분명히 한국 섹터 입장에서 또 같이 고려해야 될 요소입니다. 물론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실적 추정을 하는 2026년, 정말 먼 미래인 2027년까지 봤을 때 이들의 증설이 바로 우리나라 업체들과 뭐 제로섬을 하는 정도까지 들어올 거는 아니다라고 보는 건데 사실 파나소닉의 어쨌든 정책이 이전처럼 극보수적이었다가 아주 최근부터 조금씩 이제 전향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분명히 리스크 팩터로 고려해야 될 요소입니다. 자, 그러면 K배터리의 경쟁력이 뭔지는 한번 얘기해 주세요. 뭘 그렇게 잘하고 있길래 세계가 찾는 건가요? 그러니까 배터리는 뭐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충분히 앞서 나오신 그 유명한 분들, 배터리 산업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의 이야기나 저희 애널리스트들이 하는 이야기나 동일합니다. 굉장히 잘하고 있죠. 그러니까 특히나 배터리 산업의 구조상 중요한 게 뭐냐면 균일한 퀄리티로 수십억 셀을 만들어낸다는 거는 정말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영업이익률 10%를 유지하면서 만들어내고 있는 기업들이 한국 기업들인데 지금 배터리를 만든 적이 없는 뭐 노스볼트나 OEM들이 여기에서 단기간 내 기술 격차를 줄이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기술 격차 이미 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와중에 이제 그거를 다 뚫고 저가 배터리로 우리는 수율 낮아도 보조금 받아서 키우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중국인 건데 그 중국 업체들이 LCD나 조선이나 이런 쪽처럼 미국이랑 유럽으로 들어오지 못하게끔 지금 정책이 막히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도 한국 입장에서는 엄청난 프리미엄 요소죠.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잘 만드는데 모든 제조업이 그동안 그러했었듯이 잘 만들어 놓고 결국은 중국이랑 붙었을 때 깨지는 게 반복이 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구도하에서는 중국이 못 들어오게끔 막아준다라고 하면 한국 배터리 섹터 너무 좋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섹터가 12개월 포워드 밸류에이션을 할 때 24개월도 아니고 36개월도 아니고 48개월도 아니고 5년의 실적까지 당겨오는 거란 말이죠. 쉽게 말해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미 잘하고 있고 이미 시장 점유율 1위인데 중국이 쫓아오는데 중국이랑 안 싸워도 되게끔 만들어주는 이 거대한 우주의 기운이 한국 배터리 섹터로 모이고 있다. 굉장히 좋은 기회인 거죠. 그러면 혹시나 이 중국이 들어오게끔 뭐 미국이 그럴 이유는 사실 없겠죠. 왜냐하면 그렇죠. 자기 패권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좀 보수적으로 얘기를 했다 보니까 자꾸 이제 좀 공격적인 부분들을 이제 자꾸 강조를 하는데 정책 흐름이라는 거는 진짜 10년 후에 정권이 어디가 되어 있을지 혹은 미중 분쟁 구도가 어떻게 될지 이거는 뭐 예측 가능한 영역은 아니죠. 저는 그건 또 제 예측 가능한 영역도 아닙니다. 그쪽에 대해서 보다 더 확신할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좀 더 이제 베팅을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주 단적인 아주 거칠게 표현을 하자면, 그러니까 좀 가정을 좀 그냥 러프하게 하자면, 이렇게 계속 싸우고 중국이 대만을 자꾸 힘들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미국과 계속 각을 세우고 이런 구도가 미중 분쟁 구도가 이제 2018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게 단순히 10년, 15년이 아니라 정말 향후의 역사를 돌이켜봤을 때 정말 한 30년, 50년 가는 사이클이었다라고 한다라면 지금 같은 이제 공급망에서 이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자 하는 구도가 정말 오래가는 흐름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구도 하에서 그 중국과의 경쟁 위협이 있는 배터리를 포함한 제조업군들은 상당한 호황을 누린 시기로 기록이 될 겁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까 정치적인 변수, 그리고 친환경 정책. 예를 들어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연비 규제가 거꾸로 완화가 됐었던 바가 있고 파리 협약 탈퇴하면서 배터리 섹터 주가 안 좋았었거든요. 그런데 바이든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배터리 섹터 폭등이 재시작됐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트럼프 바이든 붙을 때 이제 내년에 뭐 트럼프가 또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붙었을 때 트럼프가 된다. 이게 되면은 저희 섹터 입장에서는 큰 리스크입니다. 이게 시행령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 것이고요. 그리고 친환경 정책 기조가 바뀔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리스크 요소로 봐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는 제일 중요한 건 정책 변수입니다. 정책 변수 항상 고려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런 모든 부분들을 다 감안했을 때 중요한 건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창업하는 게 아니라 주식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가격을 고려하셔라. 이게 가장 중요한 리스크 팩터라고 보죠. 네. 지금 많이 오른 2차전지 주가 네. 여전히 신규 매수도 좀 추천하시는지.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많이 오른 기업들도 사실 저희가 다운사이드 리스크로 뭐 40%, 50% 보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1년 12월에 방송 나와서 매수하자고 했다가 30% 빠지고 거기서 3배 갔을 때 그 중간중간에 1년 동안 쉬는 시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의 기간 조정을 좀 거칠 거다라고 볼 뿐이지 그런 국면에서 또 후발 주자들 중에 각각의 어떤 그 뭐랄까요, 밸류에이션 그 디스카운트 요인이 해소되는 기업들은 살만한 기업들 많이 있어요. 뭐 저 개별 기업 지금 이 자리에 추천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저희 멀티 포트폴리오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지금은 살 수 있는 기업들 굉장히 많습니다. IRA 시행령 확정되면서 정책 불확실성 해소된 기업들 굉장히 많이 있고요. 셀메이커들은 심지어 지금 세액공제 혜택이 너무 커서 제한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배터리 3사 모두 세액공제 혜택이 굉장히 커질 겁니다. 다 굉장히 좋습니다. 살 수 있는 기업들 많이 있다고 봅니다. 개별 종목은 언급하기 힘드시지만 뭐 배터리라든가 양극재, 원자재, 뭐 폐배터리 여러 가지 있잖아요. 어느 쪽 투자를 좀 더 추천을 하세요? 저는 타이밍을 잡기보다는 계속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을 좋아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물 베이스 소재가 좋습니다. 이 배터리 산업의 원가 구조상 광물 자원의 원가 비중이 높고요. 그리고 광물을 가지고 만드는 전구체나 리튬이나 양극재가 배터리의 그레이드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차별화 요소들도 자연스럽게 발생합니다. 그리고 양극재의 하이니켈화 과정에서 후발 주자와의 격차도 계속 벌어질 수 있는 요소가 여전히 남아있고요. 기술 격차라 함은 뭔가 더 발전될 수 있는 요소가 있을 때 유지가 되는 것이잖아요. 양극재는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단결정도 있고요. 코팅 기술도 남아 있습니다. 니켈 비중 90%까지 높이는 것도 아직 다 오지 않았고요. 그래서 양극재나 혹은 전구체 혹은 메탈 가공하는 쪽. 왜냐하면 IRA나 CRMA 구도하에서 특히나 메탈 가공을 우방국에서 하느냐 이걸 가지고 결국은 보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한국의 공장 소재지, 본점 소재지를 두고 있는 메탈 가공하는 기업들이 부가가치를 더 많이 창출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을 위주로 장기 투자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다라고 보고 있죠. 자, 그럼 K배터리 셀 업체가 소재 업체에 비해서는 상승세가 굉장히 좀 약했잖아요. 네. 그 이유는 좀 뭘까요? 그러니까 물론 주가가 나쁘진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상승률은 상대적으로 덜 했었죠.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 산업의 구조를 볼 때 어느 산업에 투자하기 제일 좋냐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삼는 지표가 ROIC거든요. 투하자본 이익률이죠. 투하자본 이익률 관점에서 보면은 양극재가 제일 높습니다. 저희 배터리 산업 내에서. 그래서 저희가 뭐 저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애널리스트들이 양극재 위주로 지난 몇 년간 투자를 추천드려 왔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ROIC 기준으로 보면은 셀이 뭐 여러 가지 뭐 전액, 분리막, 뭐 양극재 이렇게 봤을 때 중간 정도 수준이에요. ROIC 그 순위가. 그래서 분명히 이제 그 메탈 가공이나 양극재 하는 쪽에 ROIC가 높기 때문에 투하자본 이익률 관점에서는 거기에 더 좋은 투자처라고 보고요. 그게 그동안의 주가 상승에 영향을 줬다라고 보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테슬라나 폭스바겐 같은 기업들이 배터리 내재화할 수 있는 역량이 저는 단기간 내에 확보되기는 어렵다라고 보는데, 그래도 계속 얘기는 나오잖아요. 이들이 한다라고. 근데 이제 이들이 직접 뭐 양극재까지는 안 한단 말이에요. 뭐 소재 한다라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는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셀은 저는 단기간 내에 이런 뭐 배터리 내재화 리스크에 노출될 거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계속 이런 덩치 큰 자동차 기업들이 계속 시장 진출한다라는 요거 자체가 어느 정도는 좀 계속 센티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전기차랑 배터리 결국에는 누가 갑이 되는 거죠? 지금은 분명히 배터리가 저는 갑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제조 원가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배터리고요. 그리고 이제 배터리를 단순히 싸다라고 해서 중국에서 많이 사올 수도 없는 구조이죠. 한국 배터리 3사를 포함해서 글로벌 배터리 탑6가 글로벌 시장 내에서 점유율이 80%, 뭐 높을 때는 거의 90%까지도 가기도 했었었는데, 이쪽을 제외하면 사올 수 있는 곳도 없어요. 그러면은 중국 2개 빼고 한국 3사 아니면 파나소닉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구도 하에서는 사실 그 배터리 업체들이 지금 갑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실제 중요한 변화가 뭐였냐면 2020년부터 배터리 가격의 가격 전가 구조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의 변동성을 그 전까지는 전기차 OEM들에게 전가시키지 못했었거든요. 2020년부터 전가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그만큼 협상력이 높아졌고 갑과 을의 변화가 어느 정도 있었다라고 보는 거죠. 물론 대량으로 사주고 돈을 주는 쪽이 갑이죠. 그 구조가 바뀌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가격 협상력이 셀 쪽에서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지금 뭐 일부 셀
군들은 전기차 OEM들에게 팔면서 영업이익률이 10%가 이제 막 나오는 것도 그런 것을 방증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중장기적으로 이들이 지금 막 AMPC 그 세액공제 혜택 주면서 북미의 생산 공장 설립을 막 늘리고 있고 과잉 투자를 어느 정도 좀 유발하고자 하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배터리 가격을 떨어뜨려서 전체 전기차 생태계가 빠르게 조성될 수 있게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고려할 필요는 없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계속 배터리가 가빌 것이냐, 이거는 계속 돌다리를 두드려 봐야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좀 고려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2022년에는 2차 전지 주가가 그렇게 상승세가 크지 않았잖아요. 좀 쉬어가는 종목도 굉장히 네. 제가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올해 1분기 때 엄청 갑작스럽게 굉장히 그래프 올라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2차 전지 뭐 산업이라든가 이런 거 성장세가 최근 뭐 몇 개월, 1년 만에 막 엄청 바뀌고 이런 건 아니었을 텐데 주가는 왜 지난 1년 동안은 쉬며다가 갑자기 이렇게 뭐가 바뀐 거였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일부에 말씀드렸던 것과 동일한 건데 네. 주가는 원래 그렇잖아요. 뭐 더 잘 아시다시피 기업 가치가 항상 벗어나 있죠. 기업 가치 항상 벗어나서 조금 안 좋은 게 나와서 계속 안 좋은 게 부각이 되면 안 좋은 것만 반영을 하게 되고 좋은 것만 계속 나오면 좋은 것만 반영을 하게 됩니다. 작년 연말에 지금은 또 다들 많이들 망각하셨지만 테슬라 주가가 $300에서 $100 갈 때 전기차 판가 인하를 막 계속했단 말이죠. 네. 그리고 평균 대비 재고가 테슬라가 미국 내에서 4배가 증가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플레이션도 계속 우려가 생겼었고요. 그러면서 인플레이션 국면에서 자동차 수요 둔화 우려가 생기는데 전기차는 막 계속 더 안 팔린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좀 배터리 섹터 뭐 좋고 뭐 중국이랑 안 싸워도 되는 건 알겠는데 기본적으로 저희 논의의 시작점은 전기차가 잘 팔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전기차가 유럽에서 작년에 이미 상반기에 역성장을 했던 바가 있고 전력 가격이 전쟁 국면에서 유럽 내에서 10배 튀면서 킬로미터당 유지비가 내연기관차와 비슷한 수준까지 붙어버리고 미국 내에서 인플레 온다라고 하면서 자동차 수요 둔화 우려가 생기고 그러니까 저희가 전기차는 적어도 잘 팔리면서 중국이랑 뭐 덜 싸워도 되고 막 수익성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할 판인데 네. 전기차 안 팔리면 다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우려가 작년 연말 올해 연초에 다 주가에 계속 반영이 되면서 그때는 또 저희가 기업같이 생각하는 건 요 정도인데 왜냐면 사실 그런 흐름들은 전쟁이 마무리 수순으로 가고 그리고 메탈 가격이 막 빠지는 국면이니까 지금 메탈 가격의 고점 대비 대부분 60%씩 빠졌단 말이죠. 빠지는 국면이니까 어차피 판가는 다시 빠질 거고 그러면 수요 개선된다. 그럼 이때는 사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사실 시장이 안 먹히죠. 예, 그런 게. 그래서 그때는 일단 수요 둔화 우려가 컸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먹히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주가 상승의 시작점은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 게 1월 25일에 테슬라의 컨퍼런스 콜이었어요. 그때 테슬라가 얘기를 하면서 판가 20% 낮췄더니 월별 신규 주문량이 역대 최대치 찍었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 판매 성장 가이던스로 37% 제시했습니다. 37%라고 하는 숫자가 기존의 50% 대비 높진 않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시장의 기류는 뭐냐면 전기차 시장이 몇 % 성장할지에 대한 기준점도 갖지 못했었기 때문에 성장은 나올까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테슬라 주가가 $100까지 빠지고 배터리 섹터가 왕창 다 빠질 때의 흐름이 기류가 그러했었다라는 거죠. 근데 탑티어인 테슬라가 일단 기댈 수 있는 기준점을 제시를 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1월 전기차 판매 데이터 나오는 거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나쁘지 않아요. 2월은 더 좋았었고요. 그런 와중에 수요 둔화 우려가 어느 정도 불식이 되니까 사실 3월에 CRM이 발표되고 IRA 시행령 나온다는 건 이미 나온 스케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호재를 이후에 일시에 반영해 버린 거죠. 그러니까 매번 말씀드리는 대로 주가는 원래 기업가치에서 항상 벗어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놓치고 있는 것이 뭔가를 볼 필요가 있는데요. 많은 것들을 놓치고 있었던 게 연말 연초였고요. 지금은 또 많은 것들을 이제 다 캐치한 기업들이 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2차 전지 관련 투자할 때 좀 조심해야 될 거랑 또 김작가 TV에 처음으로 나오셨는데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조심하셔야 될 것들은 항상 가격이죠. 물론 가격의 기준이 되는 거는 실적 추정이고 그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기회가 생기기도 하고 위험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아주 고속으로 달릴 때는 추정치 하나의 변수 차이에 따라서 상당한 위험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아주 저속으로 달리니까 가격이 쌀 때는 웬만한 것에 넘어지지 않죠. 조그만 호재에도 주가 상승률이 높아지게 마련입니다. 특히나 배터리 섹터는 지금 이제 2023년 4월 현 시점에서 보면 지난 1년간 아주 고속으로 달리는 기업과 저속으로 달리는 기업 간의 격차가 굉장히 크게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아주 고속으로 달리는 양극재 기업군의 주가 상승률이 평균적으로 147%였고요. 나머지 소재군들이 28%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좀 리스크를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좀 생길 수가 있고요. 조금 더 리스크를 테이킹하면서 베팅을 할 수 있는 군들이 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그런 부분들을 저희 저뿐만이 아니라 훌륭한 자료들 많아요. 굳이 애널리스트부터 아니더라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시면서 고려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특히나 애널리스트 리포트의 배후에 다른 세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버리면 그
이러한 사고를 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유는 뭐 아까 맨 처음에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가격과 그리고 변수가 생기는 서로 생각이 다른 부분에서 발생하는 부분들에서 계속해서 기회를 찾자라는 생각이고요. 큰 채널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한 가지만 확인해 볼게요. 네. 근데 2차전지 성장은 확실하잖아요. 네. 그럼 2차전지 종목을 공부하시기에 또 뭐 시간이 있든 네. 이런 지식이든 이런 게 별로 많지 않으셔서 네. 2차전지 ETF를 사고 싶으신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ETF와 개별 종목 네. 어떻게 보세요? ETF를 좀 사도 될까요? ETF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종목별 구성 비율을 보시게 되면 지금 말씀드린 기업들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해당 ETF들도 굉장히 좋은 대안이죠. 뭐 어디 ETF가 좋다 이것보다도 그 안에서 본인들이 이제 생각을 하실 때 좋아하는 테마들의 비중이 높은 ETF들이 있습니다. 뭐 아주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최근에 이제 2차전지 시청자분들도 워낙 관심도 많으시고 최근에 나온 이제 리포트 때문에 더 관심이 많아지셨을 때 오늘 그 궁금증이 좀 다 해결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만날 손님은 김효수 위원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